계사상 제2장 성인이 설계하야 관상 계사은하야 이명기륭하며 강유 상추하야 이생변화하니 시고로 기륭자는 실득지상야요 괴린자는 우지상야요 변화자는 진태지상야요 강요자는 주야지상야요 육효지동은 삼극지도야요 시고로 군제속의 안자는 역지서야요 소라기 완자는 효지사야니 시고로 군제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동즉 관기변이 완기점하나니 시자천우지하야 길모분리하니라. 이상입니다. 자, 보시면 이 장은 이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궤를 베풀어 펼치니 그 상을 관찰하여 거기에 말씀을 매어서 이로써 기륭을 밝혔다. 이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궤라는 거는 64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8궤 중에 8궤를 설계했다, 베풀었다 이런 건데 펼쳤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8궤를 방도에서 보듯이 8궤와 8궤를 이렇게 서로 종횡으로 맞춰서 거기서 64궤를 만들어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했다라는 건 64궤를 8궤로부터 이렇게 추연해내었다. 이런 뜻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64궤가 만들어지니까 비로소 그 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8궤라는 건 하나의 범주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의 상도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8궤와 만나서 만들어지는 6효로 이루어진 그 상, 64개의 각각의 상에서 비로소 우리가 천지의 변화나 물상을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관찰하였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계사하였다. 말씀을 여기에다가 메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제 풀이 글을 여기에 붙였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계사전의 계사도 여기에 유래하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이 64개라는 괴상에 대해서 그것을 언어적 해석을 가했다라는 것이 이제 계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언어적 해석을 통해서 이것은 길한 것이다, 흉한 것이다,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언어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64궤의 괴사, 그러니까 괴의 사도 붙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효의 사도 붙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궤를 베푼다는 것은 여기서 궤를 베푼다, 설계했다라는 것은 8궤들을 거듭해서 64궤를 만들었다라는 뜻이고요. 상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이제 8궤의 성질과 의가 있잖아요. 8궤의 뜻. 각 8궤의 뜻을 통해서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물이 군분, 방이 유치, 물이 군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8궤를 재배속해서 64궤를 얻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언어로서 그 뜻을 드러내는 것, 언어로서 해석을 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궤에 사가 붙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겠죠. 처음에 이것을 이제 8개의 상을 먼저 지은 사람들이 다시 그 8개의 상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8개에다 8개를 넣는 방식으로 64개를 얻었을 때는 사실 따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언어적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성질을. 그냥 그 기호만으로, 64개의 어떤 기호를 보이는 것만으로
이것이 어떤 성질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처음에 그것을 짓고 그것을 이제 공유했던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점을 보니까 점을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하는 사람, 이걸 정인이라고 하는데 점사를 내는 사람들 예전엔 정인이라고 했는데 이 정인들은 보면 알지만 묻는 사람, 문점자를 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여기에 언어적으로 이것은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해석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고대에는 성인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강류가 상추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강류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괴의 설명이에요. 괴의 설명이니까 괴상의 안에서 이것들을 이제 먼저 유추해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여기서 강류라는 것은 양획과 음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획과 음획이 서로 미루어낸다라는 건 일왕일래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뭐 주역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일왕일래의 원칙. 한 획이 가고 한 획이 온다. 양획이 가고 음획이 오고, 음획이 가고 양획이 오고. 이런 것을 일왕일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뭐죠? 생변화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효변이라는 것은 양획과 음획이 일왕일래하면서 그 동정 변화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값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효변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설명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요상추에서 괴의 양획과 음획이 일왕일래한다는 건 자리를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괴상의 변화죠. 이렇게 괴의 획들이 자리를 바꿈에 따라서 하나의 괴상이 다른 괴상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괴상 안에 그런 변화를 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길흉이라는 것은 주역에 있어서 혹은 역의 괴상에 있어서 길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실득, 잃고 얻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맞는 획을 갖는 것이 얻는 거예요. 득이에요. 득위, 뭐 이러자. 득중, 득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일왕일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자리를 잃었다. 득실했, 그러니까 실위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맞지 않는 획이 왔다는 겁니다. 음획이나 양획이. 혹은 자리에 안 맞았던 것이 자리에 맞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에 딱 맞춤한 어떤 음양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을 길하다고 하고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음양의 값을 갖는 것. 이것을 흉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떤 값이 왔느냐가 여기에 있어서는 길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길흉이라는 것은 얻고 잃음의 상이다. 그래서 얻고 잃음이라는 것은 이 6자리에 있는 6개의 효가 저마다 제 자리에 제 값을 갖느냐. 이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하나는 그렇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뭐 역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배울 때 다 하는 거니까요. 그 뭐 적,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뭐 비, 상,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효끼리 어떻게 어울리느냐 이런 것들도 그 값에 해당하는 길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효끼리 어떻게 어울리느냐는 결국 자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뭐 괴가 아래의 학괴와 이제 상괴로 분류하면 학괴의 1, 2, 3에 해당하는 상괴의 1, 2, 3과 어떻게 어울리느냐를 보통 기본적으로 보죠.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학괴의 1, 2, 3과 상괴의 1, 2, 3뿐만이 아니라 학괴나 상괴 중에 하나를 뒤집어서 그것의 1, 2, 3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1, 2, 3, 4, 5, 6으로 우리가 이 위치를 정한다면 중간에 3과 4, 2와 5, 1과 6이 서로 어떻게 어울리느냐를 보기도 하죠. 보통 1과 4, 2와 5, 3과 6을 보지만
그렇게 이제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개씩 묶어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묶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묶임 안에서 혹은 그 자리와 자리 사이에 서로의 관계 안에서의 음양의 어울림 이런 것들도 그 길흉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일종의 괴상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갖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또 서로 어울리는 것, 효끼리 서로 잘 어울리는 걸 정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응이 잘 됐느냐 혹은 자리값을 잘 잡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길흉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후회하고 인색하다 함은 이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회린자 우부지상냐 이 부분이네요. 후회하고 인색하다 함은 걱정하고 근심하며 또 변하고 바뀜은 나아가고 물러나며 굳세고 부드러움은 밤낮의 모습이요 육효가 움직이는 것은 삼극의 도이다. 이 부분들은 길흉, 회린, 괴상의 성질을 구분하는 겁니다. 괴상의 성질을 음양의 값의 관계로만 이제 보면 길하냐, 흉하냐 이렇게 음양으로 갈리지만 이제 음양이라는 것이 변화를 하면 사상이 생기듯이 길흉이라는 것도 변화를 통해서 길흉, 회린이라는 네 가지 성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괴상은 길흉, 회린 이 네 가지 성질 중에 어느 하나에 배속되게 마련이죠. 이게 뭐냐면 길흉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안 맞아. 음양 배합이 안 맞는다. 자리값도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게 자리값으로는 안 좋지만 괴상 전체의 변화 속에서 다른 효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 변화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변화들의 이제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길흉뿐만이 아니라 애매한 것들, 길하다, 흉하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길흉이 섞여 있는 거죠. 음양이 섞여 있듯이. 그런 것들을 회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회린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애매하지만 실제 이러한 상황에 걸려버리면, 이제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 빠져버리면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런 말도 했지만 괴는 길흉, 회린 넷 중에 하나에 속하지만 좋은 거는 길 하나밖에 없고 흉, 회린은 다 좋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좋은 건 4분의 1, 나쁜 게 4분의 3 이렇게 이제 누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볼 건 아니고 회린이라는 건 마음속에 애매한 결정하기 어려운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나 걱정이 있지만 이건 중요한 건 이건 고쳐서 길로도 나아갈 수 있고 고치지 않으면 흉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경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할 것이지만 육효가 육일을 갖고 있을 때 서로 간의 그런 배합과 어울림과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것은 길로 가고 어떤 것은 흉으로 가는데 그 자리와 자리 사이의 관계 혹은 자리가 값이 변할 때 갖는 관계들 안에서도 중요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경중의 차이가 생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을 보는 건 중의 자리를 제일 중요하게 보죠. 빠르게 이제 괴상을 해석해야 할 때 중이 득중했느냐 좋은 중의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자리에 어울리는 값을 가졌냐 이런 걸 이제 빨리 먼저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득중하고 득이하고 정응하고 이런 괴의 대표적인 괴가 기재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기재괴는 진짜 좋은 거야? 겉으로 보기엔 완전한 조화를 갖고 있지만 기재괴 갸우뚱하죠. 기재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미재괴는 모든 게 다 어긋나 있지만 그럼 미재괴는 나쁜 건가?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미재가 기재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해석의 방식은 정해져 있지만 그 경중이라는 게 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도라는 게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사실은 괴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미 변화의 상이 딱 정해져서 기흉이 뚜렷한 것, 좋고 나쁨이 뚜렷한 것이 기흉이라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된 상태가 회린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굳세고 부드러움이 밤낮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괴상이 변한다는 건 양획과 음획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는 것은 괴에서 자리가 바뀐다는 건 무조건 어떤 한 괴는 올라가고 한 괴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일왕일래라는 게 왕래라는 것도 오르고 내린다는 뜻인데 괴 안에서 변화가 생기면 이제 어떤 괴는 올라가서 1효가 6효로 갔다. 그리고 또 6효는 또 다시 1효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획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이제 자리를 바꾸고 오르고 내리는 것이 괴상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괴상이 그 상 안에서도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왕래가 일어나는 것은 오르고 내림이지만 실제로는 이 상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건괴나 공괴는 모두 양획과 음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건 양획이 음획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혹은 음획이 양획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건 이 괴상 안에서는 왕래가 없어요. 일왕일래의 원칙을 이 괴상이 가지고 있는 그 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서 오냐? 이건 자기 자신의 바탕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괴는 자기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서 그것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게 주역의 맨 처음에 나오는 건곤괴죠. 건곤괴가 있으면 건괴는 곤괴를 자기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 그걸 근기라고 하는데 뿌리가 되는 바탕. 그냥 바탕이죠. 곤괴는 건괴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괴가 바뀌려면 건괴 안에 있는 6개의 양효끼리 어떤 왕래 운동을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땐 바탕에 있는 곤괴에서 음효가 오는 겁니다. 곤괴도 마찬가지죠. 곤괴 안에 있는 6개의 음획은 서로 간에 어떤 왕래 운동을 해도 그것이 효변하지 않아요. 효변하려면 곤괴의 바탕이 되는 건괴에서 양획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효변이 이루어져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괴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도 일왕일래에 해당돼요. 통상은 일왕일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괴 안에서 양획이 올라가고 음획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괴는 자기 괴의 반대값이 되는 그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원도에서 알 수 있죠. 64개 원도는 원의 가장자리에 64개를 배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름에 해당하는 반대쪽에 자신과 전혀 음양값이 반대인 것을 자기의 바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과 같으냐면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의 관계와 같아요. 특히 동지와 하지는 서로 음양값이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근데 동지의 바탕은 하지가 되고 하지의 바탕은 동지가 되기 때문에 사계절의 순서가 어그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일왕일래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괴상 안에서 이 효의 변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당연히 물론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추이에 의해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때 이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들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복잡한 얘기는 전문적인 강의 시간이나 이제 해석 시간에 가서 해야죠. 개사에서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가 있죠? 6초의 움직임은 삼극의 도이다. 요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제가 1장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서 1장의 마지막 결론이 요 6회 삼극지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자리를 얻는다 이런 거. 근데 제가 잘못 표현을 4회과 5회, 3회과 4회를 4회과 5회라고 잘못 앞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정정 사과드리고요. 6초의 움직임은 삼극지도라는 것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획과 2획, 3획과 4획, 5획과 3획을 하나씩 묶어서 천지인에 배속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계의 1, 2, 3효와 학계의 1, 2, 3효를 각각 1효와 4효, 2효와 5효, 3효와 6효를 서로 만들어서 삼각지도를 만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3, 4효, 중간에 있는 2, 5효, 그리고 맨 위와 맨 아래에 있는 초상효를 묶어갖고 또 삼각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해석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에 들어갈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삼각지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래 삼각지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천지인 삼재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안에 다시 세 개씩 분류가 되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제가 그때 저 한담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6효를 설명할 때도 반드시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뒤에 문장이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러함으로 군자가 편안히 머무름은 역의 질서요. 즐거이 다루는 것은 효의 말씀이니, 이런 거로 군자는 머무른즉 그 상을 관찰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움직임에 그 바뀌는 것을 관찰하여 그것을 예측하여 다루게 되니, 이와 같으면 하늘이 도와서 길하고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제 이런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석하면 여기서 이제 편안히 머무른다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어떤 실천을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위주로 해서, 내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이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이치로부터 관심을 끊고 오로지 내 마음의 심리작용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엇인가가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내가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물러서 온전히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이 세 개의 이치와 질서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말하는 어떤 마음의 수행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세상의 이치나 우주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끊어지는 것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 세상의 변화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마음의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고, 머무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다라는 건 그렇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실제로 어떤 실제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이나 그 괴상을 관찰하고 변화를 헤아리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 인식 세계 안에서의 활동으로서 먼저 자리를 잡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현실 세계에 나아가서 그 각각의 일들을 처리할 때 그 이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애초에 가졌던 내 마음가짐들이 그대로 일 속에 펼쳐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역의 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하면 마치 하늘이 늘 돕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돕는 것과 같다, 내지는 하늘이 돕는다, 자천우지다, 하늘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자천우지라는 건 하늘로부터 도움이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하늘이 돕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헤아려 받고 내가 이제 일에 나아가서 일과 마주하여 그것을 처리하는데 항상 하늘이 돕는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것. 다시 말해서 괴상의 이치를 얻어서 그것이 천하의 이치다, 만물과 사물의 이치, 이런 것들의 부합됨을 알기 때문에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길흉을 이미 헤아려서 무엇이 흉할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될지 안 될지도 알지만 어쨌든 그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것을 마치 하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명에 쓰는 겁니다. 천명이 쓴다라고 하면, 천명을 아는 자는 일의 성패를 떠나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무분리다, 그러니까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건 무조건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공을 할 것을 알고 성공을 하고 실패할 것을 알고 실패를 하되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불리함, 다시 말해서 어둠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도 난 항상 나의 마음을 얻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의 뜻이 되겠습니다.